2025년 3월 1일 새벽 2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상공에서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쳤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드론 300여 발이 동시에 아랍에미리트 영공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세계는 중동 최대 방공전의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미국 패트리엇과 이스라엘 에로 그리고 한국 천궁2가 동시에 가동된 이 전투에서 가장 놀라운 활약을 보인 것은 배치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한국 무기체계였다. 패트리엇 부대들이 요격탄 재고를 모두 소진하며 비상이 걸린 순간, 천궁2는 여전히 40%의 여유 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3분의 1 가격으로 같은 성능을 증명한 이 하룻밤은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1일 새벽 1시 47분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공군기지 통합방공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레이더 스크린에 이란 서부 케르만시아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신호 42개가 포착됐다. 야간 근무 중이던 아랍에미리트 공군 마지드 중령이 화면을 확대하는 순간 추가 신호 78개가 더 나타났다. 발사 간격 12초, 동시다발 포화 공격이었다. 센터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지드 중령이 즉시 비상령을 발령했고, 알다프라 기지와 두바이 외곽 자발 알리 방공기지의 모든 요격 시스템이 일제히 깨어났다. 패트리엇 PH-3 4개 포대, 이스라엘제 에로우 2개 포대, 그리고 배치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한국제 천궁2 2개 포대가 동시에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자발 알리 기지 천궁2 1포대 진지에서는 한국 LI진엑스원 파견 기술진 박민수 차장이 아랍에미리트 운용병들과 함께 시스템 최종 점검을 마친 참이었다. 박민수는 2024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천궁2 실전 배치 기술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석 달간 아랍에미리트 장병들을 훈련시키고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완료한 뒤 이제 막 귀국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비상벨이 울렸다. 박민수가 상황판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이 120개를 넘어서고 있었다. 함께 근무 중이던 아랍에미리트 공군 압둘라 대위가 아랍어로 급히 보고를 받더니 박민수를 돌아봤다. 미스터 박, 이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 300개 이상입니다. 박민수는 즉시 본사에 긴급 상황을 보고했다. 서울 본사는 새벽 6시 47분이었지만 당직 책임자가 즉시 비상대책팀을 가동했다. 한국 시각으로 오전 7시 LI진엑스원 김철수 전무를 비롯한 긴급대응팀이 소집됐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도 상황이 보고됐다.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는 이미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란 미사일 1차 공격파 42발이 아랍에미리트 영공 250km 지점에 진입했다. 알다프라 기지의 패트리엇 포대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PH-3 요격 미사일 8발이 화염을 뿜으며 발사됐고, 상공 80km 지점에서 이란 미사일 4발을 요격했다. 거의 동시에 두바이 외곽에 배치된 이스라엘제 에로우 시스템이 가동됐다. 장거리 요격 미사일 6발이 발사되어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격추했다. 하지만 요격률이 예상보다 낮았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기존의 단순 탄도궤적이 아니라 불규칙한 기동을 하며 날아오고 있었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기술이 적용된 신형 미사일이었다. 패트리엇의 레이더가 표적 추적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통합방공관제센터의 아랍에미리트 참모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2차 공격파 78발이 20초 간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패트리엇 포대들이 연속 발사 모드로 전환됐지만 재장전 시간 때문에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 한 포대당 요격 미사일 32발을 보유한 패트리엇 4개 포대는 이미 총 128발 중 42발을 소진한 상태였다. 남은 탄약 86발. 하지만 레이더에 포착된 미진입 표적은 아직 238발이 남아 있었다. 바로 이 순간 천궁2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다. 자발 알리 기지 천궁2 1포대에서 박민수가 아랍에미리트 운용병들과 함께 표적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천궁2의 능동형 전자주사 시 위상배열 레이더는 동시에 40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협도를 계산해 두바이 도심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18발을 최우선 목표로 지정했다. 압둘라 대위가 발사 준비 완료를 보고했고, 박민수가 최종 확인을 마쳤다.
천궁투 수직 발사대 8셀 중 첫 번째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치솟았다. 0.8초 간격으로 7발이 연속 발사됐다.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천궁투 미사일들이 각자의 표적을 향해 마하 4.5 속도로 날아갔다. 발사 42초 후 상공 45km 지점에서 첫 번째 요격 성공 신호가 들어왔다. 이어서 2초 간격으로 요격 성공 신호가 연속으로 울렸다. 8발 중 7발이 명중했다. 요격률 87.5%. 패트리엇의 요격률이 50%에 머무는 동안 천궁투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다. 통합방공관제 센터의 아랍에미리트 장성들이 천궁투 진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3차 공격파가 또다시 레이더에 포착됐다. 이번엔 적어도 순항미사일과 자폭드론 혼합 편대 180여 개였다. 마지드 중령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패트리엇 포대들은 이미 보유 탄약의 60%를 소진한 상태였다. 재고 128발 중 77발을 쏘아 31발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남은 탄약은 51발뿐이었다. 에로우는 고고도 요격 전문이라 적어도 드론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센터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천궁투 2포대도 완전 가동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박민수와 함께 파견된 이수진 책임연구원이 이 포대를 담당하고 있었다. 2개 포대, 총 64발의 천궁투 요격 미사일 중 아직 57발이 남아 있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사령관 라시드 준장이 결심했다. 천궁에 적어도 방어 전담을 맡긴다. 패트리엇은 고고도 탄도미사일만 집중하라. 새벽 2시 12분, 천궁투 1포대와 2포대가 동시에 가동됐다. 이란의 3차 공격파 180개 중 두바이 방향 드론 72대가 천궁투의 담당 구역으로 들어왔다. 박민수는 아랍에미리트 운용병들에게 표적 배분을 지시했다. 1포대는 고도 8km 이하 저속 드론, 2포대는 고도 12km 순항미사일을 맡기로 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다. 1포대에서 천궁투 미사일 6발이 연속 발사됐고 2포대에서도 8발이 치솟았다. 총 14발이 동시에 72개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천궁투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났다.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은 미사일 자체가 표적을 추적하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의 부담이 적었다. 패트리엇처럼 지상에서 계속 유도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이었다. 그 결과 천궁투는 동시에 여러 표적을 상대할 수 있었다. 14발의 미사일이 각자의 표적을 향해 독립적으로 기동했다. 미사일 내부의 능동 레이더 탐색기가 표적을 스스로 찾아 추적하면서 최적의 요격 경로를 계산했다. 마하 4.5의 속도로 접근하는 천궁투 미사일은 표적과의 거리가 500m 이내로 좁혀지는 순간 직격 요격 모드로 전환됐다. 파편으로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적에 직접 충돌해 운동에너지로 파괴하는 방식이었다. 상공 11km 지점에서 첫 요격이 성공했다.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했다. 그로부터 3초 동안 연속으로 11번의 폭발음이 들렸다. 14발 중 12발이 명중했다. 요격률 85.7%. 통합방공관제 센터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아직 60개의 드론이 남아 있었다. 천궁투는 즉시 재장전에 들어갔다. 수직 발사대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재장전 속도였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가동되어 8초 만에 새로운 미사일 8발이 장전됐다. 패트리엇의 재장전 시간이 평균 90초인 것에 비하면 11배 빠른 속도였다. 이 차이는 실전에서 결정적이었다. 90초면 마하 3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이미 75km를 더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차 발사가 시작됐다. 1포대에서 8발, 2포대에서 8발, 총 16발이 추가로 발사됐다. 남은 60개 드론 중 48개를 향한 공격이었다.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장착한 천궁투 미사일들은 전자전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표적을 추적했다. 이란군이 발사한 전자전 재밍 신호가 일부 패트리엇 시스템의 레이더를 방해하고 있었지만 천궁투는 각 미사일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교란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도 요격률은 높았다. 16발 중 14발이 명중했다. 누적 요격 성공 26발. 남은 드론은 34개로 줄어들었다. 바로 이때 알타프라 기지의 패트리엇 포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1번 포대의 요격 미사일이 모두 소진됐다는 내용이었다. 32발을 모두 발사해 14발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더 이상 발사할 탄약이 없었다.
이번 포대도 남은 탄약이 7발뿐이었다. 3번과 4번 포대를 합쳐도 총 28발만 남은 상황이었다. 마지드 중령이 급히 미군 측에 추가 탄약 지원을 요청했지만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수송기로 이동해도 최소 4시간이 걸렸다. 4시간이면 이란의 공격이 이미 끝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센터 안이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라시드 준장이 천궁2 현황을 확인했다. 박민수로부터 보고가 올라왔다. 총 64발 중 30발을 발사했고 34발이 남아있다는 내용이었다. 요격 성공률은 86.7%, 패트리엇의 43.2%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성능이었다. 게다가 남은 탄약 비율도 천궁2가 53%인 반면 패트리엇은 전체 4개 포대 기준 22%에 불과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용 효율이었다. 패트리엇은 86발을 발사해 37발을 요격했다. 미사일 한 발 가격이 45억 원이니 총 3,870억 원을 소비해 37개 표적을 잡은 셈이었다. 표적 하나당 104억 원. 반면 천궁2는 30발을 발사해 26발을 요격했다. 미사일 한 발 가격이 15억 원이니 450억 원으로 26개 표적을 잡았다. 표적 하나당 17억 원. 6배 이상의 비용 효율 차이였다. 라시드 준장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들어올 모든 표적은 천궁2가 1차 방어를 맡고 패트리엇은 뚫고 들어온 표적만 요격하는 2차 방어로 전환하라는 명령이었다. 한국제 무기가 미국제 무기보다 주력으로 배치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새벽 2시 28분 이란의 4차 공격파가 레이더에 포착됐다. 탄도미사일 28발과 순항미사일 54발, 총 82발이었다. 천궁2가 다시 가동됐다.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운용병들이 박민수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했다. 석 달간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압둘라 대위가 표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발사 타이밍을 계산했다. 1포대와 2포대에서 각각 8발씩 총 16발이 발사됐다. 능동 레이더가 각 표적을 포착하고 미사일들이 최적 요격 지점을 향해 날아갔다. 상공 47km 지점에서 첫 요격이 성공했다. 이란의 파테 순항 미사일이 격추됐다. 연속으로 13번의 요격 성공 신호가 들어왔다. 16발 중 14발 명중. 요격률 87.5%. 센터의 아랍에미리트 장교들이 박수를 쳤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예상치 못한 관찰자들이 전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알-다프라 기지 내 미군 연락장교 구역에 파견된 나토 합동분석팀이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에서 파견된 제임스 톰슨 중령과 독일 연방군 방공 전문가 슈테판 밀러 소령, 프랑스 무기평가단 피에르 르블랑 대령이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었다. 그들은 중동 지역 방공체계 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주 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상태였다. 원래 목적은 미국제 패트리엇의 실전 운용 데이터 수집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화면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톰슨 중령이 천궁2의 요격 데이터를 확인하며 동료들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패트리엇 대비 2배의 요격률, 11배 빠른 재장전 속도, 그리고 3분의 1 가격. 밀러 소령이 독일어로 중얼거렸다. 르블랑 대령이 즉시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랑스 국방부 무기획 특국 소속으로 유럽 통합 방공망 현대화 사업을 검토 중이었다. 프랑스는 노후화된 크로탈 방공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3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였다. 후보는 미국 패트리엇과 이스라엘 데이비드 슬링 두 가지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제3의 선택지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톰슨 중령이 통합방공관제센터와 연결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승인하자 나토 분석팀의 화면에 더 상세한 전투 데이터가 나타났다. 패트리엇 4개, 포대의 누적 데이터가 먼저 표시됐다. 총 발사 102발, 요격 성공 44발, 요격률 43.1%, 남은 탄약 26발. 그 아래 천궁2 2개, 포대 데이터가 나타났다. 총 발사 46발, 요격 성공 40발, 요격률 87.0%, 남은 탄약 18발. 밀러 소령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패트리엇은 102발로 44개를 잡았고 천궁2는 46발로 40개를 잡았다. 패트리엇이 발사한 탄약이 2배 이상 많은데도 요격 성공 개수는 거의 비슷했다.
효율성 측면에서 천궁2가 압도적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용이었다. 패트리엇 102발의 총 가격은 4,590억 원, 천궁2 46발은 690억 원, 6.6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르블랑 대령이 프랑스어로 메모를 적었다. 만약 프랑스가 30억 유로로 패트리엇을 도입하면 약 60개 포대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예산으로 천궁2를 도입하면 200개 포대 구축이 가능했다. 3배 이상의 방공망 확장 효과였다. 새벽 2시 41분 이란의 5차 공격파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고각도 탄도미사일 36발이었다. 발사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유형이었다. 이런 유형의 미사일은 최고점에서 거의 수직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요격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패트리엇 포대가 먼저 반응했다. 3번 포대에서 8발을 발사했지만 요격에 성공한 것은 2발뿐이었다. 요격률 25%. 수직 낙하 궤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 것이었다. 4번 포대도 6발을 발사해 1발만 요격했다. 천궁2가 투입됐다. 박민수가 시스템 설정을 고각도 요격 모드로 전환했다. 천궁2의 능동형 전자주사 시 위상배열 레이더는 고도 80도까지 추적이 가능했다.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표적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이었다. 1포대에서 6발, 2포대에서 6발, 총 12발이 발사됐다. 미사일들이 치솟으며 고각도로 기동했다. 상공 58km 지점에서 첫 요격 성공 신호가 들어왔다. 수직 낙하 중이던 이란 미사일이 공중에서 격추됐다. 이어서 9번의 요격 성공 신호가 연속으로 들어왔다. 12발 중 10발 명중. 요격률 83.3%. 패트리엇이 14발을 쏴서 3발을 잡을 때 천궁2는 12발로 10발을 잡았다. 나토 분석팀의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톰슨 중령이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밀러 소령이 독일 본국의 방위청 담당자에게 긴급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1,000억 유로 규모의 국방력 강화 예산을 편성한 상태였다. 그중 방공 시스템에 배정된 예산이 180억 유로였다. 원래 계획은 미국 패트리엇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목격한 성능 차이를 고려하면 계획 전체를 재검토해야 했다. 르블랑 대령도 프랑스 국방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제목은 한국형 중거리 방공체계 긴급 평가였다. 그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실전 검증 완료. 요격률 패트리엇 대비 2배. 재장전 속도 11배. 가격 3분의 1점. 고각도 요격 능력 우수. 전자전 대응력 탁월. 즉각 도입 검토 필요. 톰슨 중령은 더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는 미국 미사일 방어국 소속이었다. 패트리엇을 생산하는 레이시온이 미국 방산의 핵심 기업이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는 진실을 보고해야 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랬다. 한국 천궁2 시스템이 패트리엇을 모든 면에서 능가하는 성능을 실전에서 입증했다. 새벽 2시 58분. 이란의 6차 공격파가 레이더에 포착됐다. 마지막 총공세였다. 탄도미사일 48발, 순항미사일 72발, 드론 94발. 총 214발이 동시에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패트리엇 포대들은 이미 탄약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4개 포대를 합쳐 남은 탄약이 12발뿐이었다. 반면 천궁2는 아직 18발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214발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 다시드 준장이 최후 방어 명령을 내렸다. 천궁2는 두바이 도심 방어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지역은 단거리 방공망에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압둘라 대위, 두바이만 지켜라. 다른 건 신경 쓰지 마라. 새벽 3시 2분. 이란의 6차 공격파 214발이 아랍에미리트 영공 300km 지점에 진입했다. 통합방공관제 센터의 레이더 스크린이 붉은 점들로 가득 찼다. 마지드 중령이 각 포대의 잔여 탄약을 최종 확인했다. 패트리엇 전체 12발, 에로우 8발, 천궁2 18발, 총 38발. 214개 표적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라시드 준장의 명령에 따라 천궁2는 두바이 방향으로 날아오는 표적만 담당하기로 했다. 레이더가 분석한 결과 214발 중 두바이 방향은 86발이었다. 압둘라 대위가 천궁2 시스템을 재점검했다. 1포대 잔여탄 9발, 2포대 잔여탄 9발, 86개 표적을 18발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불가능한 숫자였다.
하지만 압둘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표적을 위험도 순으로 재분류했다. 두바이 국제공항 방향 탄도미사일 12발, 부르즈 칼리파 인근 순항미사일 18발, 주거지역 드론 56발. 우선순위는 명확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30발만 확실히 요격하면 드론은 단거리 방공망이 막을 수 있었다. 박민수가 최종 발사 계획을 승인했다. 천궁2 18발로 고위험 표적 30발을 상대하는 전략이었다. 요격률 85%를 유지한다면 15개 정도를 잡을 수 있었다. 절반이었다. 나머지 15발은 패트리엇과 에로우가 막아야 했다. 새벽 3시 7분 첫 번째 탄도미사일이 요격 범위에 진입했다. 천궁2 1포대에서 2발이 발사됐다. 두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치솟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 미사일의 능동 레이더가 표적을 놓쳤다. 신호가 흔들리더니 추적이 끊겼다. 두 번째 미사일도 마찬가지였다. 표적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마지막 순간 빗나갔다. 두 발 모두 실패.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압둘라가 급히 시스템 진단을 돌렸다. 레이더, 발사대, 유도 시스템 모두 정상이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이란이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강력한 전자전 재밍이었다. 이란 공군의 전자전 항공기가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광역 재밍 신호를 발사하고 있었다. X밴드 주파수를 집중적으로 교란하는 방식이었다. 천궁2의 능동 레이더가 바로 X밴드를 사용했다. 마지드 중령이 전자전 대응팀의 상황을 전파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전자전 장비가 즉시 대응 재밍을 시작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란의 재밍 출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러시아제 최신 전자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번째 발사를 준비하던 천궁2 2포대에서도 같은 문제가 보고됐다. 능동 레이더 신호가 불안정했다. 표적 추적이 간헐적으로 끊겼다. 이대로는 요격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박민수가 긴급히 시스템 설정을 변경했다. 능동 레이더 유도 대신 반능동 레이더 유도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이었다. 지상의 다기능 레이더가 표적을 계속 추적하고 미사일은 그 신호를 받아 유도되는 방식이었다. 패트리엇과 같은 구식 방법이었지만 재밍에는 더 강했다. 문제는 이 모드에서는 동시 요격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능동 모드에서는 8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지만 반능동 모드에서는 지상 레이더가 추적할 수 있는 표적수 제한 때문에 최대 4발까지만 가능했다. 효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셈이었.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압둘라가 시스템을 반능동 모드로 전환했다. 다기능 레이더가 최우선 표적 4개를 동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천궁2 1포대에서 4발이 발사됐다. 이번에는 지상 레이더의 유도를 받으며 정확히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재밍 신호가 강하게 쏟아졌지만 지상의 대형 레이더는 출력이 훨씬 강해 재밍을 뚫고 신호를 유지했다. 상공 52km 지점에서 첫 요격 성공. 이어서 3번의 요격 성공 신호가 더 들어왔다. 4발 중 4발 모두 명중. 요격률 100%.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재장전하는 8초 동안 표적들이 35km를 더 진입했다. 반능동 모드에서는 한 번에 4발씩만 쏠 수 있어 2번 발사야 8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사이 시간 지연이 생기면서 요격 범위가 점점 좁아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패트리엇이었다. 패트리엇도 반능동 유도 방식이었는데 이란의 강력한 재밍 때문에 요격률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3번 포대가 마지막 남은 6발을 모두 발사했지만 요격에 성공한 것은 단 1발뿐이었다. 4번 포대의 마지막 6발도 2발만 요격에 성공했다. 패트리엇의 탄약이 완전히 바닥났다. 이제 남은 것은 천궁2 10발과 에로우 8발뿐이었다. 하지만 두바이를 향해 날아오는 표적은 아직 56발이 남아 있었다. 그중 고위험 표적만 해도 18발이었다. 마지드 중령이 비상 방송을 시작했다. 두바이 시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지하 대피소로 즉시 이동하라는 내용이었다. 새벽 3시였지만 거리에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통합방공관제센터에서 라시드 준장이 최후의 결정을 내렸다. 천궁2 남은 10발은 모두 부르즈 칼리파와 두바이 국제공항 방향 표적에만 집중한다. 나머지는 단거리 방공망과 요격 실패를 감수한다. 압둘라가 최종 표적 10개를 지정했다. 박민수가 발사 승인을 했다. 천궁2의 마지막 10발이 치솟았다. 재밍 신호 속에서도 지상 레이더는 표적을 놓치지 않았다.
10발의 미사일이 각자의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새벽 3시 14분. 천궁2의 마지막 10발이 두바이 상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자발알리 기지 진지 안은 고요했다.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온 화약 냄새가 진지 전체를 감쌌다. 박민수의 손이 떨렸다. 키보드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 끝에서 땀방울이 떨어졌다. 석 달간 아랍에미리트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훈련시키며 준비한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압둘라 대위는 레이더 화면을 응시한 채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제복 뒷면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10발의 미사일이 각자의 표적을 향해 마하 4.5로 접근했다. 지상 다기능 레이더가 계속 유도 신호를 보냈다. 이란의 재밍 신호가 거세게 쏟아졌지만 레이더는 버텨냈다. 첫 번째 요격 신호가 들어왔다. 성공. 박민수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 성공. 압둘라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5번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요격, 실패. 미사일이 표적을 스쳐 지나갔다. 재밍 신호가 순간적으로 강해지면서 유도가 흔들린 것이었다. 6번째 성공. 7번째 실패. 8번째 성공. 9번째 성공. 10번째 실패. 10발 중 7발 요격 성공. 요격률 70%. 능동 모드보다 낮았지만 재밍 환경을 고려하면 선전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남은 표적이었다. 두바이를 향해 날아오는 56발 중 7발을 잡았다. 아직 49발이 남아 있었다. 그중 고위험 표적이 11발이었다. 천궁2의 탄약은 완전히 소진됐다. 이제 남은 것은 에로우 8발과 단거리 방공망뿐이었다. 통합방공관제센터에서 라시드 준장이 에로우 포대에 최종 명령을 내렸다. 남은 8발로 부르즈 칼리파 방향 탄도미사일만 요격하라는 지시였다. 에로우 시스템이 가동됐다. 고고도 장거리 요격미사일 8발이 발사됐다. 상공 120km 지점에서 요격이 시작됐다. 8발 중 5발이 성공했다. 요격률 62.5%. 두바이를 향한 고위험 표적 11발 중 5발이 더 격추됐다. 하지만 여전히 6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드론 43발. 더 이상 중거리 방공망은 없었다. 남은 것은 단거리 방공망뿐이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펜츠 S1 자주대공포와 오를리콘 스카이가드가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사거리가 5km 이하였다. 탄도미사일은 막을 수 없었다. 드론만 겨우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자발알리 기지 천궁2 진지에서 박민수는 빈 발사대를 바라봤다. 64발을 모두 쏘아 55발을 요격했다. 요격률 85.9%. 데이터상으로는 성공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바이 상공에는 여전히 49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오고 있었다. 압둘라가 박민수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미스터 박,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까?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탄약이 없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도 미사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서울 본사에 긴급 연락을 했다. 한국 시각 오전 9시 14분. LIG넥스원 김철수 전무가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즉시 국방부에 연락했지만 한국에서 아랍에미리트까지 추가 탄약을 긴급 수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최소 12시간이 필요했다. 새벽 3시 19분. 첫 번째 탄도미사일이 두바이 외곽에 착탄했다. 주거지역에서 50m 떨어진 공터였다. 폭발음이 기지까지 들렸다. 진지 안의 아랍에미리트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두 번째 미사일이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800m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 활주로는 무사했지만 인근 창고 건물이 무너졌다. 세 번째는 부르즈 칼리파에서 1.2km 떨어진 상업지구에 착탄했다. 대피가 완료된 후였기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이 파괴됐다. 박민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착탄 지점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가 막지 못한 미사일들이었다. 55발을 막았지만 막지 못한 6발이 두바이를 강타하고 있었다. 압둘라의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강하게 쥐었다. 그의 고향이 두바이였다. 가족이 그곳에 있었다. 통합방공관제센터에서는 마지드 중령이 착탄 피해 보고를 받고 있었다. 6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중 4발은 대피가 완료된 지역에 떨어져 인명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2발은 대피가 늦은 지역에 떨어졌다.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라시드 준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즉시 구조팀 파견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3발의 드론이 여전히 두바이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단거리 방공망이 필사적으로 대응했다. 펜츠 S1 자주대 공포 12대가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35mm 기관포가 분당 1100발의 속도로 불을 뿜었다. 예광탄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드론들을 향해 날아갔다. 첫 30초 동안 18대의 드론이 격추됐다. 오를리콘, 스카이가드도 가세했다. 레이더, 유도, 기관포가 정확히 드론들을 노렸다. 추가로 14대가 떨어졌다. 하지만 11대의 드론이 방어망을 뚫고 두바이 상공에 진입했다. 이들은 자폭 드론이었다. 목표물을 향해 직접 돌진하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드론이 두바이 외곽 송전탑에 충돌했다. 폭발과 함께 정전이 발생했다. 두바이 일부 지역이 어둠에 잠겼다. 두 번째는 물 처리 시설에 떨어졌다. 세 번째는 빈 주차장에 떨어졌다. 나머지 8대도 연속으로 착탄했다. 대부분 인프라 시설이었다. 대피 명령 덕분에 인명피해는 최소화됐지만 시설 피해는 컸다. 새벽 3시 32분 마지막 드론이 격추되면서 전투가 끝났다. 이란의 총 공격 규모 324발 중 283발이 요격됐다. 요격률 87.3%. 하지만 41발이 뚫고 들어왔다. 새벽 4시 15분 통합방공관제센터에 전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마지드 중령이 각 포대의 데이터를 취합했다. 이란의 총 공격 규모 324발, 요격 성공 283발, 실패 41발, 전체 요격률 87.3%, 패트리엇 4개, 포대의 상세 데이터가 먼저 정밀했다. 총 발사 128발, 요격 성공 53발, 요격률 41.4%, 미사일 한 발당 가격 45억 원 기준으로 총 소비 비용 5,760억 원, 요격 성공 한 건당 비용 108억 원, 천궁2 2개, 포대 데이터가 그 아래 표시됐다. 총 발사 64발, 요격 성공 55발, 요격률 85.9%, 미사일 한 발당 가격 15억 원 기준으로 총 소비 비용 960억 원, 요격 성공 한 건당 비용 17억 원. 라시드 준장이 두 데이터를 비교하며 잠시 말을 잃었다. 패트리엇 4개, 포대가 53개를 잡는 동안 천궁2 2개 포대는 55개를 잡았다. 포대 수는 절반인데 요격 성공 개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비용 효율은 더 충격적이었다. 패트리엇이 108억 원을 써서 하나를 잡을 때 천궁2는 17억 원으로 하나를 잡았다. 6.3배의 차이였다. 만약 오늘 밤 천궁2 2개 포대 대신 패트리엇 2개 포대가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패트리엇 6개 포대의 총 탄약은 192발, 요격률 41%를 유지한다면 약 79개를 요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천궁2 2개 포대를 포함한 결과는 108개 요격이었다. 29개 더 많았다. 그 29개 중 일부가 두바이 도심을 강타할 탄도미사일이었다면 피해는 상상할 수 없었다. 알-다프라 기지 나토 관찰팀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톰슨 중령, 밀러 소령, 르블랑 대령이 밤새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밀러 소령이 독일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동료들에게 보여줬다. 제목은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냉전 시대부터 서방 방공망의 표준이었던 패트리엇 시스템이 21세기 전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반능동, 유도 방식은 강력한 전자전 환경에서 취약했다. 재장전 시간은 현대 포화 공격에 대응하기에 너무 느렸다. 가격은 지속 가능한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한국의 천궁2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능동 레이더 유도로 전자전 대응력을 높였고 수직 발사대로 재장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국산화를 통해 가격을 3분의 1로 낮췄다. 르블랑 대령은 더 구체적인 계산을 내놓았다. 만약 프랑스가 30억 유로 예산으로 패트리엇을 도입하면 약 60개 포대 구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천궁2를 도입하면 같은 예산으로 200개 포대를 배치할 수 있다. 3배 이상의 방공망 확장 효과였다. 더 중요한 것은 운용 비용이었다. 프랑스 영공을 24시간 방어하려면 매년 수백 발의 요격 미사일을 비축해야 한다. 패트리엇으로 500발을 비축하면 2조 2,500억 원이 필요하다. 천궁2는 같은 500발에 7,500억 원이면 됐다. 매년 1조 5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톰슨 중령은
가장 복잡한 입장이었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 소속인 그는 패트리엇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시오는 미국의 핵심 방산 기업이었다. 패트리엇 사업은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이었다. 천궁2 같은 경쟁자가 등장하면 미국 방산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다. 진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 천궁2는 패트리엇을 모든 면에서 능가한다. 미국은 차세대 방공 시스템 개발을 즉각 가속화해야 하며 동맹국들의 천궁2 도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 새벽 5시 자발 알리기지 천궁2 진지에서 박민수는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빈 발사대를 바라보며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64발 중 55발을 요격했다. 성공률로만 보면 85.9%였다. 하지만 그가 막지 못한 9발 중 일부가 두바이에 떨어졌다. 사상자가 발생했다. 압둘라 대위가 다가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다. 새벽에 가족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이었다. 대피가 제때 이뤄진 덕분이었다. 미스터 박,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두바이가 살아남았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완벽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압둘라는 다르게 봤다. 324발이 쏟아졌는데 283발을 막았다. 87%였다. 역사상 어떤 방공전에서도 이런 요격률은 없었다. 더구나 천궁2 2개 포대만으로 55발을 잡았다. 만약 천궁2가 없었다면 패트리엇만으로는 절반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두바이는 초토화됐을 것이다. 통합방공관제센터에서 라시드 준장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 최종 보고를 올렸다. 그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다. 천궁2 추가 도입을 긴급 건의한다. 2025년 3월 2일 오전 10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라시드 준장이 직접 나와 전날 밤 전투 결과를 발표했다. 이란의 324발 공격 중 283발 요격, 요격률 87.3%, 인명, 피해 최소화, 핵심 시설 방어 성공. 그는 특별히 한국제 천궁2의 활약을 강조했다. 2개 포대만으로 55발을 요격했고 요격률은 85.9%에 달했다. 패트리엇 4개 포대가 53발을 요격한 것과 비교하면 천궁2의 효율성은 압도적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국제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긴급 특집을 냈다. 제목은 한국 천궁2 중동 최대 방공전에서 패트리엇 능가였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더 직접적이었다. 패트리엇의 시대 끝나나 한국 무기가 새 표준 제시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다. 기사에는 상세한 비교 데이터가 실렸다. 요격률, 재장전 속도, 가격, 전자전 대응력 모든 면에서 천궁2가 우위를 보였다는 분석이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은 독일이었다. 3월 3일 독일 국방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존 패트리엇 추가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한국 천궁2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비교 평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는 즉시 한국 방산업체 초청 청문회를 예고했다. 프랑스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3월 5일 프랑스 국방부 무기획득국이 LIG넥스원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천궁2 기술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르블랑 대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목격한 실전 데이터가 프랑스 국방부를 움직인 것이었다. 프랑스는 30억 유로 규모의 방공망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천궁2가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다. 폴란드는 더 적극적이었다. 3월 7일 폴란드 국방장관 브와디스와프 코시냐카미시가 직접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LIG넥스원 본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방공망을 전면 재편 중이었다. 원래는 미국 패트리엇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아랍에미리트 전투 결과를 보고 방향을 바꿨다. 코시냐카미시 장관이 제시한 규모는 10개 포대였다. 약 3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가장 극적인 반응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다. 사우디는 이미 2024년에 천궁2 10개 포대를 32억 달러에 계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전투를 목격한 사우디 국방부는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 3월 10일 사우디
국방부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를 직접 방문했다. 그들은 천궁투 진지를 둘러보고 박민수와 압둘라로부터 직접 전투 상황을 브리핑받았다. 빈 발사대를 보며 사우디 대표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64발 모두 발사됐고 55발이 적중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설득했다. 3월 15일 사우디는 추가로 15개 포대를 주문했다. 48억 달러 규모였다. 기존 계약과 합치면 총 80억 달러, 약 10조 원이었다. 단일 무기체계로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라크도 움직였다. 이라크는 원래 2024년 9월에 천궁2를 28억 달러에 계약했지만 이란과의 긴장 때문에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3월 12일 이라크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긴급 납품을 요청했다. 정상 일정대로라면 2027년부터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이라크는 2026년 안에 첫 포대를 받고 싶어 했다. LIG 넥스원은 생산 라인 증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나토 본부에서 나왔다. 3월 18일 나토 방공체계 표준화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의제는 한국 천궁2의 나토 표준 호환성 평가였다. 톰슨 중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었다. 나토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가 천궁2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다. 만약 나토가 천궁2를 표준 호환 무기로 인정하면 유럽 전역으로 수출 길이 열리는 것이었다. 한국 국방부도 빠르게 대응했다. 3월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직접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 그는 라시드 준장과 회담을 갖고 자발 알리 기지 천궁2 진지를 시찰했다. 박민수와 압둘라를 만나 격려했다. 신 장관은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천궁2의 추가 수출 전망을 밝혔다. 현재 협상 중인 계약만 해도 15개국, 총 200억 달러 규모라는 내용이었다. 약 26조 원이었다. K방산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다. 3월 25일 자발 알리 기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천궁2 운용에 공을 세운 인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였다. 압둘라 대위는 1급 무공훈장을 받았다. 박민수도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민간인 최고 영예인 자이드 메달을 받았다. 한국인 방산 기술자가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라시드 준장이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말했다. 당신이 두바이를 구했소. 2027년 3월 1일 두바이 자발 알리 방공지. 정확히 2년 전 그날과 같은 날이었다. 박민수는 한국에서 다시 아랍에미리트를 찾았다. 이번에는 기술 지원이 아니라 초청 연사 자격이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주최하는 국제방공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공항에서 기지로 가는 길, 차창 밖 두바이 풍경은 평온했다. 2년 전 미사일이 떨어졌던 상업지구는 이미 재건됐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웃으며 거리를 걸었다. 그날 밤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박민수는 알고 있었다.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지에 도착하자 압둘라 소령이 그를 맞았다. 2년 사이 계급이 하나 올랐다. 그날 밤의 공로로 조기 진급한 것이었다. 압둘라는 지금 아랍에미리트 방공사령부 교육훈련처장이었다. 천궁2를 새로 도입하는 다른 중동 국가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악수를 나눴다. 압둘라가 박민수를 천궁2 진지로 안내했다. 2년 전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10개 포대로 늘어나 있었다. 아랍에미리트는 그날 이후 천궁2를 추가로 8개 포대 더 도입했다. 총 10개 포대, 640발의 요격미사일이 24시간 두바이 상공을 지키고 있었다. 박민수는 2년 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섰다. 빈 발사대를 바라보며 64발을 모두 쏘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손이 떨렸던 것, 요격 실패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던 것, 탄약이 바닥나고 무력감에 휩싸였던 것, 모든 것이 생생했다. 압둘라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두바이에서 17명이 사망했다고. 천궁2가 막지 못한 미사일 때문이었다. 대부분 대피가 늦은 노인과 장애인이었다. 박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85.9%의 요격률. 숫자로는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17개의 이름이 있었다. 압둘라는 이어서 말했다. 만약 천궁2가 없었다면 최소 300명이 죽었을 거라고. 패트리엇만으로는 절반도 막지 못했을 것이고
두바이 도심이 초토화됐을 거라고. 그날 밤 천궁2가 구한 생명은 수천 명이었다. 그 중에는 압둘라의 가족도 있었다. 컨퍼런스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압둘라가 최근 소식을 전했다. 독일이 천궁2 20개 포대를 계약했다. 프랑스는 25개 포대, 폴란드는 15개 포대, 루마니아, 체코, 스페인도 줄줄이 계약했다. 나토 18개 회원국이 천궁2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초동 계약 규모는 280억 달러, 약 37조 원이었다. 패트리엇의 시대가 끝나고 천궁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2026년 차세대 방공 시스템 개발에 100억 달러를 긴급 투입했다.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다. 목표 성능은 명확했다. 천궁2를 능가하는 것. 천궁2가 세계 방산기술 경쟁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이었다.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박민수는 그날 밤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324발이 쏟아졌던 것, 64발로 55발을 막았던 것, 탄약이 바닥나고 무력감을 느꼈던 것, 그리고 막지 못한 17명의 희생자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청중석에는 30개국에서 온 300명의 방공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중동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박민수는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천궁2는 완벽하지 않다. 85.9%의 요격률은 14.1%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 실패 속에 사람이 죽는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90%를 넘어, 95%를 넘어, 언젠가는 100%에 도달할 것이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놓치지 않는 그날까지. 그것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의 책임이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의 톤슨 중령이었다. 그는 2년 전 그날 밤 나토 관찰팀으로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박 차장님, 그날 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박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요격 성공 신호가 들어올 때도 아니고 훈장을 받을 때도 아니었다. 그가 떠올린 것은 다른 장면이었다. 탄약이 모두 바닥나고 빈 발사대를 바라보며 무력감에 젖어 있을 때였다. 압둘라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던 순간,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무게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박민수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대답했다. 숫자는 중요하다. 85.9%와 41.4%의 차이는 수백 명의 생명을 가른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날 밤 함께 싸웠던 사람들,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 2027년 오늘도 세계 어디선가 미사일이 날아오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 천궁이든 패트리엇이든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하늘 아래 사람들이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날 밤 두바이 상공에서 벌어진 전투는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그날 밤을 기록해야 할 이유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